이번엔 주택자금의 소득공제가 적혀있죠. 주택자금 월세세액공제는 생긴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거라서 세액공제인 거고, 주택자금은 소득공제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아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주택청약저축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우리 주택청약저축도 기준이 근로자 본인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그 아래에 주택 동그라미 2번 글자 보세요.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쭉 가다 보면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죠. 원리금 2번은 원리금 상환액이고 3번은 이자 상환액이에요. 그래서 아직 칸이 틀리기 때문에 글자 잘 보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1, 2, 3번을 묶어서 옆에다 적어두세요. 또 본인만.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본인만. 자, 그럼 동그라미 4번은 왜 안 묶었냐면, 자, 월세세액 공제인데 일단 전제 조건은 또 근로자가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전부 다 들어가니까 7천만 원 생각할 수가 있겠죠. 7천만 원 제일 처음 뭐에서 이야기했었죠? 산후조리원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 주택청약저축도 종류가 있죠.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이 있고, 그리고 주택청약저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아주 세 개가 있어요. 그죠? 저도 뭔가 한 개는 넣고 있어요. 엄청 오래 넣었는데 쓸 일이 없어요. 자, 언젠간 돈이 될 거다 하고 그냥 넣고 있는데. 그럼 4번에는 지금 얘는 월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월세세액 공제죠. 자,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였고 무주택자였어요. 근데 이거 왜 만들었을까? 월세로 사시는 분에게 또 세액 공제로 힘을 주려고? 우리나라 세법은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그죠? 이거 만든 이유는 월세 소득을 발생시키는 월세 그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 있죠. 주택 임대 소득자 소득을 포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고 나서 봤더니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세대주를 남자를 둬요. 근데 남자들은 이상하게 사업거래 한다고 하면서 그냥 근로소득자 형태가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여성분들이 거의 다 근로소득자가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상 대상수가 확 줄어든 거야.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무주택 이제 세대주 세대원 이렇게 늘린 거예요. 우리 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구성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로 이제 이거 늘렸어요. 늘렸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해주는 거야. 그 이유를 봤더니 집주인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을 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5년간 2월 공제해 준다고. 이제 너 그 집 떠나고 나서 그때 신고해. 세액공제 받아도 해줄게. 그럼 이제 그 시작한 게 작년부터 이제 5년간 2월 공제 할게 했으니까 몇 년 뒤 되면 피바람 불겠죠. 한번 5년, 3년, 5년 살았던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일은 잘 없잖아. 이제 안 볼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신고 안 한 사람들, 그분들 난리 나겠죠.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완전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좀 압박을 쪼고 있죠. 그죠?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삶 사는 것 가지고만. 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 때 보면 그래서 조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월세 주택 임차 차입 공제 대상자라고 가정한다고 대놓고 적어놔요. 그러면 써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준 안에 쓰는 내용에서 이제 내 기준인가 누구 기준인가 이런 거 오해 안 하시게, 그 부동산 임대하는 그 집주인의 소득을 포착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임대인의 주소, 근데 그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한 형태, 아파트다, 몇 제곱미터다, 그 집 주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내용이다. 그리고 연간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 기부금 빼고 나머지 연금이나 기부금 빼고는 전부 다 근로소득자 단계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가 아닐 때는 안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2월에서 받으실 때도 그 월세 계약서 있죠. 그거는 버리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집주인한테 자기가 이체했던 내역 있죠. 그러면 나중에 다 소급해서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공제되는 금액도
뭐 꽤 작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말하는데 내가 5천 버는데 5천 쓰시는 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번 게 없잖아. 다 썼잖아.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신용카드 때문이에요. 자, 신용카드는 세액공제로 안 넘기고 그대로 소득공제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없애버리려고 일몰기간이 끝내서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못 없애서 계속 소득공제로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할까? 이걸 만든 목적이 사업자들의 매출을 포착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쓸까?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바로 신용카드 쓴 건 위에 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면 자,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나이에 제한은 없는데 소득금액에 제한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형제 자매 거는 안 돼요. 나의 형제 자매든 배우자의 형제 자매든 그 사람들 건 안 돼요. 우리 교육비는 직계존속의 교육비가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신용카드 지금 신용카드라 쓴 거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지불카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명의 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의 명의 거는. 자, 그럼 우리 이 신용카드에서 자, 우리가 또 안 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 아래쪽에 제외 대상이라고 적혀 있죠. 자, 제외 대상을 봅시다. 자,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만든 목적이 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할 건데 외국 회사의 매출을 포착해봐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해외 사용분은 안 돼요. 자, 지금 제외 대상에서 해외 사용분은 안 되고, 자, 그리고 사업자의 경비 처리된 거 있죠. 우리 뭐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자의 경비 처리가 된 것들은 소득공제 받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그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본인 카드로 사가지고 회사에 돈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영수증 당연히 회사에 줘야 될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걸 경비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이 연말정산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원칙이에요. 자, 우리나라 국세청이 전산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공제받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코딱지만 할 거예요.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래가지고 해봐야 원성 듣는 게 더 피곤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국세청 전산은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포착할 만큼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안 되는 거고. 자, 다음 우리 보험이나 금융 있죠. 예를 들면 현금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현금 서비스 한 걸 카드 공제해 주면 이건 카드깡이죠, 느낌이.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다음은 우리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공과금들 있죠. 공과금이라는 건 뭐냐면 조세 이외에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세금도 요즘 카드로 납부가 되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면서 그런 것들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엔 안 들어가요. 근데 이 공과금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아파트 관리비예요.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아파트 관리비는
근데 아파트 관리비가 안 된다고 해서 카드 안 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카드사에서 관리비 넣어주면 혜택 주는 카드도 있죠. 그런 거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어느 카드 쓰면 안 되는데 현금주나 이거 하나 똑같으면 그런 혜택 받은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리고 통신요금. 우리 통신요금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 대상이 안 돼요. 자, 그럼 나머지는 크게 안 봐도 되는데 육아증권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근데 여기에서 중고자동차가 있어요. 자, 이건 이쪽 말고 이쪽에서 쓸게요. 왜냐하면 중고자동차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자, 얘가 지금 얘네들을 잡으려고 국세청이 준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중고자동차는 10%를 해줘요. 원래 안 됐다가 10% 해주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면 10%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카드 공제를. 자, 그래서 카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 신용카드를 너무 주관적인 입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전에 그 시험 문제에서 그 자녀의 유흥비가 나왔어요. 유흥비 될까요? 현금 영수증?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앞에? 주관적 판단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유흥비 있나요? 돼요. 근데 그때 문제 나왔던 게 자녀의 유흥비. 그리고 근데 자녀가 나이는 20몇 살인데 대학생이라서 돈 안 벌었어요. 되잖아. 돈 안 벌었으니까. 그죠? 나이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또 배우자가 명품백. 자, 명품백 될까요? 안 된다고 안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의 그 가사 용품비인가? 무슨 가사 생활비인가 적었어요. 사람들은 동생 가사 생활비만 적었어요. 많은 사람이. 동생 거 안 된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지. 유흥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적인 판단은 넣지 말고, 그죠? 우리 형제자매가 안 된다 생각해야 되지. 이게 어디에 돈을 썼는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신용카드는 처음 만들었을 때에 이제 당연히 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가는 돈이 시작이에요, 공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보면 일단 1년 동안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 대상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이걸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쓸 줄 몰랐던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신용불량자가 산더미처럼 쌓일 만큼 너라도 카드를 써서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원래 신용카드 공제를 15%를 소득 공제로 넣어준 거예요. 그럼 그거에 자기 세율이 깎이는 거니까 세율만큼 적용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면 30% 공제해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이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로 많이 넘어갔어요. 15%에서 30%니까 크죠. 그럼 이 두 개가 공제율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칸이 틀릴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사람들을 유도하려고 이제 전통시장에 좀 더 많이 쓰게 하려고 전통시장에서 쓰면 40%를 공제해 줄게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써도 40%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신용카드 가지고 여러분들 교통카드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럼 신용카드 사용액이 1년 동안 500만 원이었다 볼게요. 그 중에 대중교통 쓴 게 100만 원이었다면 신용카드는 15% 받는 거니까 400만 원만 쓰고, 그리고 대중교통에 100만 원이라고 나눠 쓸 거예요. 한마디로 15% 받을 거, 40% 받을 거. 똑같 500 중에서 이거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한쪽에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퍼센테이지는 컴퓨터 옆에 다 적혀 있어요. 거기다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안 없애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제도가 첫 번째가, 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책 사볼 때 보면 도서 그 공연에 대해서 공지한다는 파워창 뜨는 거 봤나요? 그죠? 책을 사야지 알지. 보면 이제 그게 떠요. 그건 이제 더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데, 자, 지금 우리 교재엔 또 안 적혀 있는데, 자, 이것도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소득 이하인 사람이 이제 그걸 쓰면 30%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만들었다고 말해요. 체크카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체크카드는 그대로 30%니까 뭐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죠. 근데 신용카드는 그래도 공제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효과가 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괜찮았나 봐. 의외로 괜찮아서 이제 책만 하지 않고 우리 문화 공연들 있죠. 이것들도 올해는 전부 다 대상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지금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도서구입비에 공연 관람,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용을 한다 적혀 있죠. 그럼 뒤에 뭐라고 적혔어요? 얼마 한도? 100만 원 한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도 있으면 기억해둬야 되겠죠. 100만 원 한도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로 책을 샀어요. 신용카드로. 그럼 책 예를 들어 이제 70만 원치를 샀어요. 그때 이 사람이 7천만 원의 소득이 미달하면 도서공연에 넣는데 7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그냥 신용카드에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천만 원 이하면 30% 공제받는 칸에 넣고 도서공연 적혀있는 7천만 원이 넘으면 이 적용 못 받잖아.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까 15% 칸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130만 원을 끌었다. 그럼 100만 원은 도서공연, 30만 원은 신용카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적혀있는 글자를 너무 메인으로 보는 것보다 얘는 몇 %짜리 칸에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실수가 좀 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 가지고 자, 우리는 신용카드가 이중공제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카드로 돈 쓰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제 교육비를 볼게요. 자, 교육비를 가지고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어떻게 되냐라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자, 우리는 이 앞에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공제는. 그런데 교육비 공제를 못 받았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고등학생 자녀가 학원비를 냈어요. 자, 교육비 공제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공제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학교 등록금을 카드로 냈거나 그래서 교육비 공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얘는 공제가 되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가 이중 공제가 되는 건데, 얘가 첫 번째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어린이집에 태권도 도장에 도대체 애 몇 명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잡아야지. 그래서 부모들한테 이중공제 혜택을 주면서 이제 얘네들을 하는 거예요. 또 교복비 공제. 우리 중고등학생 교복비 있죠. 교육비 공제 받아도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이런 데는 우리는 이중 공제를 해줄 거예요. 엄청 디테일에 나가면 교육청법에서 하는 그 어린이 병설 유치원 그런 데는 안 돼요. 왜냐면 교육청이 다 알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사립 일반 어린이집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다 이중 공제가 돼요. 자, 그럼 의료비 공제를 가지고 볼게요. 자, 의료비 공제를 받았어요. 그럼 의료비 공제는 그냥 이중 공제가 돼요. 얘는 의료비는 전액
이중 공제 대상이에요. 의료비는 지금 그래서 의료비를 병원비를 카드로 끌었다고 하면 의료비도 집어넣고 신용카드 쪽에도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자, 의료비 공제를 못 받았다. 보약을 샀거나 성형수술했다면 그래도 신용카드는 공제가 돼요. 그래야지 성형외과를 잡지. 그죠? 자, 다음 보험료는 자, 보험료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안 돼요. 보험료는 앞에 신용카드에서 안 되는 공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 보험 금융은 안 된다라고 했죠, 카드로. 그죠? 그래서 소득 공제가 안 되는 거지 카드사 실적은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쓰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특히 얘 잘 물어봐요. 얘 자주 나올 거예요. 의료비 카드 끄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314페이지 아래에 뭐 의료비와 교육비,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들하고 뭐 얘네들은 우리 이중공제가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중공제 될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오른쪽에는 315페이지는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중소기업자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 제가 5년간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간을 신기하게 5월 1일부터 5년 뒤에 5월 31일까지 쓴다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 그 중에 우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세 감면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사업소득 신경 안 써도 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세금 냈으면 그것만큼은 한국에 또 안 내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빼줄 거예요. 재손실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한테 대상인데 내 재산의 20%가 재해로 인해 상실되게 되면 재손실세액공제를 해줄 거예요. 또 우리 기타에 보시면 우리 그로스업 이야기했던 기억나시나요? 그럼 그거 더했다가 그러다가 배당세액 공제를 해서 빼줘서 한 번만 과세되게 잡기 위해 배당세액 공제하고 자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냥 우리 이렇게 부기처럼 장부 안 써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하고 했던 분계로 복식 부기를 하는 거예요. 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장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기장세액 공제라는 걸 해줄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좋겠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실사업 납세자 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시죠? 유명해요. 동영상 보셔도 목소리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계속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다 안 날 것 같죠? 신기한 게 문제 풀다 보면 기억이 나요. 얘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 그 급여 명세서 할 때도 비과세 막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고 듣다가 막상 컴퓨터 막 하다 보니까 인지가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컴퓨터 3005번 회사가 우리 회사죠. D 드라이브에 교재는 491페이지로 가시고
연말정산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럼 일단 메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정인수 탭으로 가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로 가고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위에 보시면 전체 사원 누르시면 전부 다 나올 거예요. 자, 이따가 제가 말 바꿔서 전체 사원 저도 누르지 말라 할 건데 지금은 우리 다 할 거니까. 어제 우리 급여자료 입력해 보니까 사원이 2명이 있죠. 위에 사람이 계속 월급 줬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두 번째 사람이 연말정산하는 건데 시험 때 되면 이 사람 연말정산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막 쓰고 있는 사람 뒤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때는 전부 다 부르지 말고 F2번에서 사람 선택하라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다 할 거니까 그럼 아무나 한 명 잡아서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이제 우리 그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에 대해서 결정세액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첫 시작이 이제 올해 1년 동안 이 사람이 벌은 월급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근로소득공제라고 했던 부분들 뺄 거고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럼 지금 여기 부양가족 명세에 우리가 썼던 것들 있죠. 그 내용 사원 등록에 쓴 게 여기 그대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글자 적은 건 기본공제 대상자 150만 원 그리고 추가로 되는 것들 있죠. 그럼 그게 정리가 되어서 여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원수가 빠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칸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지금 노란색들은 더블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뜬다는 거예요. 그럼 더블 클릭해 보면 팝업 창이 뜨죠. 근데 팝업 창이 떴기만 했지 회색인 건 내가 입력 못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불러와질 거다. 급여자료 입력할 때에 우리 월급하고 줬던 거 있죠. 거기에 줄 때 공제했던 금액이 다 불러와진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에서 알려줘도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건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아니겠죠. 더블 클릭하면 다 방금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전액 공제인데 지금 보고 있는 건 아직 소득공제예요. 왜냐면 산출세액이 나와야지 세액공제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득공제인데 이 소득공제에서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글자 보이는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하고 이자 상환액 보이죠. 이자 상환액 자, 여기는 둘 중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똑같은 창이 떠요. 창이 뜨면 주택 임차 차입금 자, 여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말 그대로 원리금 상환한 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를 하면 대출 기간 끄면 여기에 써주기만 하면 돼요. 원금하고 이자 준 걸 여기에 쓰면 되는데 근데 주택 임차 차입금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으면 이자 상환액은 우리 그 사다리 타기 하는 식으로 언제 가입했느냐 몇 년짜리냐 아니면 고정금리 비거치 상환이냐 이거 따라가시면 대한민국이 법을 한도를 계속 바꿔서 그런 거예요. 공제주는 한도가 달라서 지금 적용이 다 한도가 뒤죽박죽 왔다 갔다 시거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 칸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서 금액만 써주면 돼요. 이건 본인만 되는 거라 그랬어요. 본인만.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죠. 제가 앞에 1, 2, 3번 네모 박스 하는 게 지금 그 중에 1번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커서가 안 들어오죠. 여기는 자, 여기 연금저축 등이라고 원 적혀 있는 이 탭 있죠. 여기에 아래 3번 주택마련저축 여기 있죠. 뒤에서 보이시나요? 여기에 여기 클릭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 주택청약이다 아니면 뭐 청약저축이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다 쓰면 여기에 지금 이 칸에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쪽에 써서 이쪽에 반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끝나고 나면 우리 나머지 뭐 여기에는 안 들어 그 금액들이 결국은 여기로 다 같이 들어올 거고 투자적 상관없으니까 신용카드도 아직 소득공제죠. 그럼 신용카드에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창이 뜨죠. 그럼 옆에 공제율이 적혀 있죠. 신용카드만 쓴 건 15%인데 전동시장 대중교통 제외한 거 써라. 왜냐하면 전동시장 대중교통은 40%니까. 그리고 도서공영,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 칸에 써줄 건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친절하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해서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7천만 원이 총급여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총급여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신용카드다 현금 영수증이다 위치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얘 컴퓨터는 자기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 최저 25% 이상 써야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줄 거다. 그럼 이 사람은 1,000만 원 이상 써야지만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근검 전략 하시는 분들 있죠. 카드 안 써도 돼요. 공제 못 받잖아 어차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아파서 갑자기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잘 안 쓰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 그 종류를 나눠서 쓰는데, 자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신용카드는 조건이 나이는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은 제한이 있다 했어요. 100만 원. 그리고 형제자매 카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뭐 해상분이나 뭐 이런 것들 조건을 따져서 그 조건이 아닌 걸 여기다 쓸 건데, 이때 지금 카드가 한 칸이잖아요. 그럼 자녀 거든 내 거든 되는 것들 다 같이 합쳐 쓰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래. 중고자동차는 신용카드를 끌고 쓸 때에 10%를 더해서 같이 합쳐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별도로 써둔 게 얘만 따로 기억하시라고 좋은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까지 하면 이제 얘네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럼 소득공제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자, 이제 제일 위로 올라가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과세표준이니까 여기에 이 사람의 산출세액을 쓴 거예요. 소득공제 다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그럼 이제 산출세액에서 이제 세금을 빼줄 건데,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동그라미 체크됐던 거 있죠.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들, 그 몇 명이냐 15만 원씩이었으니까 2명이라 30만 원이 세금 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하게 됐으면 제가 357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도 들어오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아래에 연금저축이 있죠. 자 여기에 연금저축이 여기에도 있는데 왼쪽에도 있어요. 자 보시면 요즘 버전, 옛날 버전, 개인연금저축도 있죠. 그죠? 개인연금저축이랑 연금저축이랑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는 소득공제고 얘는 세액공제예요. 이것도 본인만 된다라고 제가 연금저축에 썼죠. 연금저축 등에서 얘는 퇴직연금, 얘만 쓸 거고, 얘는 개인연금, 연금저축인데 당연히 문제에서 나오는 거 보고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개인연금저축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는 본인 지금 여기에 1번, 2번, 3번의 특징, 지금 이 탭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여기가 쉬워지죠. 배우자가 연금 넣은 것도 나올 거예요. 본인 거 아니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본인 것만 여기 써줄 거예요. 그럼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지원한 거 말고 내가 추가로 낸 것만 된다 했던 게 이거예요. 퇴직연금 있죠. 그게 여기에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연금을 써주면 여기에 들어올 거고 세액공제로.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 이야기했었죠. 첫 시작했을 때 우리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나이에 제한이 있고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고, 한마디로 기본공제 대상자 피보험자가, 그때 우리는 보장성 보험만,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보장성 보험만 여기에 쓸 거예요.
근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여기에다 써줄 거예요. 따로 칸이 한도가 각각 100, 100 잡아주고 있어요. 세법에서. 이건 추가로 되는 거예요. 추가로. 자, 그럼 이제 의료비가 있죠. 자, 의료비에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뜰 건데, 의료비는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 금액도 안 따지고 그냥 우리 가족이면 일단 넣을 건데, 여기에 본인 65세 이상 같은 칸 있죠. 그리고 장애인 적혀 있죠. 이 두 개는 다 전액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시선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빠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그 외 나머지 장애도 없고 나이도 문제 없고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들은 전부 다 그 밖의 공제 대상자에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산출해서 공제되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교육비가 있어요. 그럼 교육비 더블 클릭하면, 자, 이 교육비는 나이에 제한이 있고, 아니 죄송해요, 나이에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었죠. 그럼 이 교육비는 지금 한도가 300, 300, 900 적혀 있죠. 본인은 전액이다. 그래서 그냥 본인 쓴 거는 여기 대학원이든 뭐든 다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노란색이 또 있다는 건 더블 클릭하면 또 창이 뜨죠. 그럼 이 창이 한 칸당 한 명이에요. 한 칸당 한도가 초중고는 300, 대학생은 900. 그럼 한 사람 거를 다 합쳐서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종료가 3개라고 따로따로 3개 쓰는 게 아니고 한 칸에 한 사람 거 같이 쓰는 거예요. 한 사람당. 그럼 아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되고, 그리고 소득 금액의 제한도 없다라고 했죠. 전부 다 물었더니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쓰고 나면 그다음 기부금이 있죠. 자, 기부금 종류 많죠.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면 똑같은 화면이에요. 뭘 클릭하든 간에 다 똑같은 거죠. 그럼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까지는 우리 110분의 100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을 기부를 했죠. 그러면 10만 원 이하에는 1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15만 원 했으니까 10만 원 초과분의 5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1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하고 10만 원까지만 여기 쓰고, 예를 들어 30만 원 했다면 10만 원 여기 20만 원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래 이제 법정 기부금 있는데, 얘가 자, 전체 법정 기부금 중에 우리가 쓸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얘가 10년간 2월 공제되는데 2014년 이후 거부터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옛날 거 있는데 이건 본인 것만 기부금 2월은 된다라고 했죠. 왜냐면 그 이전엔 5년이었다가 이제 10년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뭐 기부금 2월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적이 뭐 세무이급도 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법정 기부금은 여기 당해 기부금에 쓰시면 되고, 그럼 지정 기부금이 이제 여기인데 둘 다 당해 것만 쓸 거니까 눈으로 봐두세요. 여기가 종교단체 외, 제일 아래가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여기에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기부금을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여기에 입력하는 게 끝났어요. 그럼 지금 위에 아래 있는 금액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원천인수 당한 게 37만 원이죠. 그럼 결정세액이 92만 1,531원이라서 이 금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본인이 다니고 있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 대학원 1년간 1,000만 원 냈어요. 그런 순간 결정세액이 없어져서 전부 다 돌려줘라 어떠죠? 자, 대학원이 큰 힘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금이 지금 우리가 이제 쓰는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결정세액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 결정세액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써주는 게 이걸 변화시켜서 이제 돌려줄 거다, 더 내라, 이게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뭔 짓을 하는지 알겠죠? 이 사람의 결정세액을 정해서 돌려줄 건지 더 받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 월급 줄 때에 이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더 돌려줄 건지 아니면 세금의 공제 금액에 늘어날 건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 사용 방법만 받고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얘네들 직접 문제 보면서 입력하고 또 어제처럼 기출 문제로 이건 전회차 전회차 다 있으니까 많은 케이스로 많이 보는 게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쭉 처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